조선 후기 한양 시전거리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매향이었습니다. 붉은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료를 만드는 이 상단은 궁궐 여인들은 물론 양반과 부녀자들까지 앞다투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은 여상인 초이가 있었습니다. 초이는 25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홍매향을 물려받아 더욱 크게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향료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초이는 향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결코 품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거리에서 비단과 자파를 파는 송가 상단의 주인 송대방은 홍매향의 번창을 시기했습니다. 자신보다 젊은 여자가 더 큰 부를 이루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송대방은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홍매향의 주요 거래처였던 청나라 상인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초이가 향료에 금지된 재료를 섞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에 고발하여 초희의 상단을 압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초이는 송대방이 조작한 장부와 거짓 증언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홍매향의 간판은 찢겨나갔고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빚으로 둔갑했습니다. 초이는 거리로 쫓겨났고 송대방은 홍매향의 자리에 자신의 상단을 확장했습니다. 기다려라, 송대방.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겠다. 초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초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송대방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맨 그녀는 본처가 출산을 앞두고 유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초이라 하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 있사옵니다. 송대방은 초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상단주 초이와 지금의 초라한 유모 지원자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초이는 그렇게 원수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처 민씨 부인은 순하고 착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이를 따뜻하게 대했고 얼마 후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재였습니다. 초이는 은재를 품에 안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아무 죄 없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송가 상단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송대방의 후처로 들어온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본처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그 야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들 송범을 낳은 상태였고 은재를 적장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안채에서 본처를 모시며 강씨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강씨는 본처의 음식에 조금씩 독초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장 죽이는 독이 아니라 서서히 기력을 빼앗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초이는 이를 눈치챘지만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씨 부인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원들이 들락거렸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민씨 부인이 위독해진 어느 날 밤, 강씨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0살이 된 은재를 불러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나전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재야, 이것은 내 어미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유품이다. 이 안에 든 연지를 바르면 내 어미의 얼굴을 담게 될 것이니 매일 바르거라. 어린 은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향료 전문가였습니다. 멀리서도 그 연지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상과 수은이 섞인 맹독이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서서히 독이 스며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초이는 그날 밤 은재가 잠든 사이 연지 상자를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 연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향료를 다루던 경험으로 그녀는 이 독의 성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은 15년 전 내 상단을 무너뜨릴 때 쓰였던 그 독과 같구나.
초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송대방은 과거 홍매양을 모함할 때도 이런 독성 물질을 몰래 섞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후처가 같은 방법으로 어린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부르는구나. 초희는 결심했습니다. 은재를 구해야 한다고. 이 아이는 비록 원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민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붐볐지만 정작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어린 은재뿐이었습니다. 송대방은 사업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고 강씨는 겉으로만 슬픈 척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강씨는 본격적으로 은재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무당을 불러 은재의 사주에 살이 끼었다며 집안에 두면 재앙이 온다는 거짓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송대방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강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은재를 평안도 의주의 창고로 보내야 하오. 그곳에서 애군을 풀고 장사 수업이나 하게 하시오. 결국 은재는 한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조차 불길하다며 함께 가길 거부했습니다. 오직 초이만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나이다. 송대방은 아무렴 상관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이와 은재는 한양을 떠나 북쪽 의주로 향하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나는 마지막 밤, 초이는 은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재야, 너는 송대방을 무너뜨릴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어미의 원한을 싣고 나의 복수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어린 은재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희의 눈빛에서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고 동시에 절박한 결이었습니다. 2장 매질 끝에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 의주는 한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청나라와 국경을 접한 이곳은 온갖 상인들이 들끓는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약육강식의 냉혹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송대방이 마련해준 것은 허름한 창고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겨울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재는 그곳에서 첫날 밤을 떨며 보냈습니다. 춥습니다. 초해, 불을 더 피워주세요. 도련님. 초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없습니다. 여긴 의주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그저 송은재,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초이는 은재가 입고 있던 비단 도포를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무명옷을 던졌습니다. 이걸 입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객주에 가서 짐을 나르십시오. 장사가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배우셔야 합니다. 10살 은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양에서는 하인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밥이 나왔고 옷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남의 짐을 날라야 한다니. 싫습니다. 난 송가의 적장자입니다. 어찌 천한 일을. 찰싹. 초희의 손바닥이 은재의 뺨을 때렸습니다. 난생 처음 맞는 뺨이었습니다. 은재는 넘어졌고 초희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장자, 송가에서 당신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바닥부터 기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초희는 은재를 새벽부터 깨워 객주로 보냈습니다. 어린 은재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오면 초희는 그날 번 돈을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쓰는 법, 돈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은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다시 10냥에서 2냥을 뺀 것이 8냥입니다. 틀렸습니다. 장사에서는 수수료와 세금을 빼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7냥 5전입니다. 회초리가 은재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은재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재가 15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의주 객주들 사이에서 송가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셈이 빠르며 거래를 할 때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약삭빠른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은재의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초이는 왜 이토록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가? 그녀는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어느 겨울밤, 은재가 감히 반항했습니다. 그날 은재는 청나라 상인과의 거래에서 실수로 은 5냥을 손해봤습니다. 초이는 회초리를 들었고 은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은재가 처음으로 초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의 유모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괴물입니까? 15 은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고통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초이는 회초리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초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버지 송대방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버렸는지. 초이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홍매양이라는 상단을 읽었던 일, 송대방의 비열한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일, 복수를 위해 유모가 되어 송가로 들어갔던 일. 너는 내 복수의 칼이 되어야 해, 은재야. 아니, 이제는 함께 복수해야 해. 내 어머니의 원한도, 나의 한도, 모두 송대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은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복수 도구에 불과합니까? 은재는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재는 눈 덮인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을 걷다 지친 은재가 창고로 돌아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이 보였습니다. 초이가 은재의 잠자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재는 말없이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은재가 조심스럽게 돌아보자 초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재야. 정말 미안하다. 초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넌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너를 복수의 칼로 만들려 했구나. 내가 괴물이 된 것 같구나. 초이는 은재의 종아리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회초리로 맞아 피멍이 든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약이 상처에 스며들자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상인이 되지 않으면 송대방은 너를 영원히 짓밟을 거야. 강씨는 너를 죽이려 할 거야. 초희의 눈물이 은재의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동시에 내 복수도 이루고 싶었어. 이기적이지. 정말 이기적인 어른이지. 은재는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소녀처럼 여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재는 깨달았습니다. 초희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녀도 모든 것을 잃고 복수밖에 남지 않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의 길에 어린 자신을 동반자로 삼은 것은 이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을. 초희. 은재가 처음으로 어머니도 유모도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합시다. 복수를. 은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칼이 아니라 당신의 동료로서. 초이는 은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증오와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재의 수련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초이는 은재에게 향료 제조의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나무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
독성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품질을 어떻게 감별하는지. 세월이 흘러 은재가 27이 되었을 때 그는 의주에서 가장 젊은 대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과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냉혹한 상인에 가면 뒤에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정의를 갈구하는 소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3장- 침향의 연기와 나타난 진실. 때가 되었습니다. 초희의 말에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간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비단 주머니. 아무리 봐도 빈 비단인데 거기에 정말 뭔가 있을까요? 은재가 죽은 어머니 민씨 부인이 남긴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초이는 그것을 의주로 떠날 때 몰래 가져왔고 15년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큰마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은 향기 속에 있다고. 초이가 주머니를 펼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고운 붉은 비단이었습니다.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물에 적셔도 햇빛에 비춰도 불빛에 비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향기 속에. 은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번쩍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침향입니다. 침향?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향이 침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죠. 침향은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특정한 나무가 상처를 입고 수백 년간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신비한 향이었습니다. 그 값은 금값을 넘었고 구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침향을 구하려면 초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침향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의주에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은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나라 국경 너머에 침향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단서입니다. 초이는 은재를 만류하고 싶었지만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은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였습니다. 은재는 청나라 상인들과 함께 국경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반의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전설의 침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적들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손가락 하나를 잃기도 했습니다. 의주로 돌아온 은재는 초희에게 침향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침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귀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이가 붉은 비단 주머니를 연기 속에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위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초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비단 위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수한 잉크로 쓴 겁니다. 침향의 특정 성분에만 반응하는. 은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 그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송대방이 홍매양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장부 조작의 구체적 증거. 어떤 관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어떤 거짓 증언을 만들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강씨가 민씨 부인을 독살하는 과정의 기록. 민씨 부인은 자신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몰래 증거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셋째, 강씨가 은재에게 건넸던 독성 연지의 제조 방법과 그것이 민씨 부인을 죽인 독과 같은 것이라는 증거.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송가 상단이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밀무역 장부와 탈세 증거들. 어머니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니. 은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벽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초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송대방은 15년 전보다 더 강해졌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은재가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15년간 기른 수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 선생입니다. 청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큰 장사를 하는 거상 말입니다. 다음 날 은재는 만주식 옷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만주 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말투까지 바꿨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랐습니다. 초인은 그런 은재를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완벽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갑니다. 15년 만에 은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도, 당신의 홍매향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사장 마이너스 뒤바뀐 독, 무너지는 송가 상단. 한양은 여전히 번화했습니다. 시장거리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고 그 한가운데 송가 상단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크고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송가 상단의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송대방은 늙어 병들어 있었고 실권은 후처 강씨와 그녀의 아들 송범이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상단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고 선생으로 변장한 은재가 송가 상단을 찾아온 것은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 비단과 귀한 약재들을 가득 실은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송가 상단의 주인 어른을 뵙고 싶소. 은재의 만주 사투리 섞인 조선말에 하인들이 의심 없이 안내했습니다. 송범이 나왔습니다. 그는 뚱뚱하고 건방진 모습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오셨다니 무슨 물건을 가져오셨소? 청나라 황실에서만 쓰는 특별한 금가루 연지를 만들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만든 화장품은 황후 마마께서도 쓰신다 하오. 은재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송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팔겠다는 것이요? 아니요. 같이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은재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독사의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송범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 납품할 대량의 연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선의 기반이 없소. 반면 송가 상단은 조선 최고의 상단이 아니오. 제가 재료를 대고 당신이 만들어 파는 것이오. 이익은 반반. 송범은 어머니 강씨와 상의했습니다. 강씨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다. 황실 납품이라니. 우리 상단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빌려드리겠소. 대신 송가 상단의 점포와 땅 문서를 담보로 주시오. 송범과 강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익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은재는 송가 상단에 큰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상단의 모든 부동산 문서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은재는 교묘하게 강씨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마님, 조선의 여인들은 청나라 황실만큼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니 조금 덜 귀한 재료를 섞어도 모를 것이오. 그렇게 하면 이익이 2배가 되지 않겠소? 강씨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녀는 은재가 판 고급 재료 대신 저질 재료를 섞어 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몰랐습니다. 은재가 판 재료 자체에 이미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빛나지만 특정 재료와 섞이면 독성을 띠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씨가 이익을 위해 섞은 저질 재료가 바로 그 특정 재료였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맹독이 만들어졌습니다. 15년 전 민씨 부인을 죽이고 은재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독이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대량의 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상인 조합인 도중의 정기 검수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중은 조선 팔도의 모든 상단을 관리하는 강력한 조직이었고 품질 검수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검수 당일 시전거리에 모든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송가 상단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 황실 납품 계약으로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우뚝 서리라 믿었습니다. 도중에 검수관이 송가 상단의 연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색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소량을 피부에 발랐습니다. 잠시 후 검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이 향기 아니겠습니까? 송범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향기가 아니라 독약 냄새요. 검수관이 소리쳤습니다.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청나라 황실에 납품할. 황실에 납품? 이런 독극물을. 검수관이 연지를 바른 자신의 팔을 보였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상과 수은이 섞인 맹독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요.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씨와 송범은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고 선생이 판 재료로 만들었는데. 고 선생, 그게 누구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만주 상인 복장의 은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송범과 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15년 만입니다, 송범. 아니, 이제는 동생이라 불러야 하나? 은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송은재? 강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의주에서 잘 자랐습니다, 강 씨. 은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초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강 씨는 초이를 보자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초이? 그럼 너는? 홍매양의 주인이었던 초이입니다. 당신들이 무너뜨린 그 상단 말입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재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독은 15년 전 당신들이 내 어머니와 나에게 건넸던 바로 그 독입니다. 은재가 외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강 씨가 어떻게 어머니를 독살했는지, 그리고 나에게도 같은 독을 먹이려 했는지. 은재는 민 씨 부인이 남긴 비단 주머니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강 씨의 독살 계획, 송대방의 비리,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신들은 같은 독을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위해 젖을 재료를 섞으면서. 강 씨는 부정하려 했지만 도중에 검수관들이 송가 상단의 작업장을 수색한 결과 젖을 재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독극물 유통. 송가 상단은 파산입니다. 도중에 대표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은재가 담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송가 상단의 모든 점포와 땅이 이제 은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때 군중이 갈라지며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늙고 병든 송대방이었습니다. 은재야. 송대방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은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송은재가 아닙니다. 저는 초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송대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초이가 따랐습니다. 송가 상단의 간판이 떼어지고 강씨 모자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송대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다시 피어난 홍매양. 그로부터 며칠 후 시전거리 한복판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홍매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재는 송가 상단의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초희의 상단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송가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새 간판이 걸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주에서 함께 장사했던 동료들, 한양의 상인들, 그리고 과거 홍매양을 기억하는 노인들까지. 초이는 그 간판 아래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안도감.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홍매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초이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은재가 그런 초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향기를 만듭시다. 은재의 말에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한과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홍매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재와 초이는 품질을 속이지 않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재는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는 화장품을 쓰던 여인들을 찾아가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매양이 단순한 상단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라고. 은재를 덕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홍매양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향료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재와 초이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았고 그 고통이 자신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재와 초이는 민씨 부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재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의 원한을 씻었습니다. 은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또 다른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을 돕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마님, 제가 도련님을, 아니, 아드님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는 제 진짜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묘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를 흔들었고 붉은 매화 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홍매양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향기가 아니라 치유의 향기였고 증오가 아닌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은재와 초이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붉은 매화 꽃잎이 하늘하늘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